그의 가을은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음력 7월이 끝나기도 전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들판의 벼는 이제 막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경상도 어느 고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허름한 도포 차림의 낡은 갓 하나를 쓰고 보찜 하나만 등에 진 행색이었어요. 마패는 언제나처럼 속옷 안쪽에 단단히 넣어두었습니다. 황토길을 한참 걷다 보니 저 멀리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쉬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보통 쉬는 사람과 달랐고 어깨가 조금씩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리, 분명 울음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은 20살 남짓한 젊은이였습니다.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옷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집신 한 짝은 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복에 무슨 일인가?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박문수를 보자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렇게 우는 사람은 없지. 말해보게. 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줄 수는 있네.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성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논 2마지기와 소 1마리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둘이서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아전 중에 이방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성돌의 소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덩치 크고 건강한 황소였거든요. 이방이 처음에는 돈을 낼 테니 팔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놓은 값이 너무 허랬습니다. 그 소를 팔면 당장 봄 농사를 짓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성돌은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러자 이방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이방은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내용인즉 성돌이 어머니를 홀대하고 굶긴다는 것이었어요. 목불인견의 불효자라는 겁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지만 이방이 아전 자리에 있다 보니 관아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돌은 불효자로 낙인이 찍혔고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은 그게 부족했는지 불효자는 관아 소유소를 기를 자격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성돌의 소를 관아 명의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소는 며칠 만에 이방의 집 외양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돌은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아에 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원님은 이방의 편이었거든요. 동네 어른들에게 하소연하러 갔지만 다들 이방의 눈밖에 나기 싫어 외면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누웠고 성돌은 이 억울함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몰라 결국 느티나무 아래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문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느티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청년, 그 이방이 지금 소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가? 예. 어제도 이방 집 앞을 지나다 봤습니다. 우리 소가 분명했어요. 박문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됐네. 내일 장터로 나오게. 정오 즈음에. 성돌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박문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주막방에 혼자 앉아 엽전 한 잎을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이방이라는 자, 탐욕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아전 노릇을 오래 한 자라 꽤 영리할 터였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버티고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소가 원래 성돌의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서류를 조작해 놓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탐욕을 이용하는 방법. 박문수는 빙긋 웃으며 엽전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았어요. 황금으로 변하는 엽전이라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장터에 나가기 전에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는 것이었어요. 주막 주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이방이라는 자는 평소에도 자신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점잖은 양반인 척 행세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마을 어른들 앞에서는 효도를 입에 달고 살고 제삿날만 되면 온 동네에 소문을 내며 제사를 크게 지낸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더없이 효심 깊은 아들 행세를 하는 자였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군. 정오가 가까워지자 장터에는 제법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문수는 장터 한가운데 서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약장수나 이야기꾼이 왔나 싶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박문수는 품속에서 엽전 하나를 꺼내 햇빛에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처럼 보이시오? 엽전이지요. 누군가 대답했어요. 맞소. 그런데 이 엽전은 보통 엽전이 아니오. 내가 한양 어느 노인한테서 얻은 것인데 그 노인 말씀이 이러하셨소. 이 엽전은 효심이 진실로 깊은 사람이 두 손으로 꼭 쥐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하오. 하늘이 진짜 효자를 알아본다는 뜻이겠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반신반의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어요. 믿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해봤더니 정말로 황금빛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을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소. 혹시 이 고을에 효심 깊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쥐어 보시겠소? 군중 속에 있던 성돌이 멀찍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무슨 생각인지는 몰랐지만 어젯밤에 이상한 약속을 하고 사라진 그 선비가 맞았습니다. 성돌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황금으로 변하는 엽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그 이야기가 번졌고 장터 건너편에서 구경하던 이방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방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뚱뚱한 체격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반듯하게 쓰고 있었어요. 평소 이 고을에서 행색계나 하는 자답게 걸음걸이가 느릿느릿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무릎을 약간 꿇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허허, 황금으로 변하는 엽전이라? 그거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소? 박문수가 이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방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나만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제삿날이면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리는지는 온 마을이 다 알지요. 호호. 주변에서 몇몇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방의 눈치를 보는 아전들이었어요.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엽전을 이방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방은 거리낌 없이 엽전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고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아주 경건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이방이 눈을 떴습니다.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엽전은 그냥 엽전이었습니다. 황금빛은커녕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군중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방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군. 이런 걸 믿은 내가 우스웠지. 그는 엽전을 돌려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잠깐요. 박문수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엽전이 황금으로 변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요. 하나는 이 엽전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이분이 진짜 효자가 아니거나. 이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 고을에 억울하게 불효자 누명을 쓴 젊은이가 있다고 들었소. 그 청년의 소를 빼앗고 거짓 고발을 해서 어미를 병들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 그 사람이 아무리 제사를 크게 지낸들 그게 효도겠소?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오? 감히 누구한테? 그리고 말이오. 박문수는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세금 장부 2벌 쓰는 것도 알고 있소. 관아 창고에서 빼돌린 쌀이 몇 가마인지도,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은 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이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문수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번쩍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에 장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방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서 엽전이 떨어져 흙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어요. 여기저기서 아전들이 달아나려다 포졸들에게 잡혔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이방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창고 안에는 세금으로 걷어 숨겨둔 곡식이 가득했고 관아 장부와 다른 별도 장부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는 성돌의 황소가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꾸며낸 불효자 누명도 당장 관아 공식 문서에서 취소되었고 그 고을 원님도 이방과 결탁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방한테 눈치를 보며 참았던 이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였어요. 세금을 이중으로 낸 이들, 억울하게 잡혀간 가족이 있는 이들이 몰려나왔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든 진술을 직접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방의 창고에서 꺼낸 곡식이 장터 마당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이 하나씩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돌은 그 모든 광경을 떨리는 가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방이 포박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기 소가 다시 앞에 나타났을 때 성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는 히잉하며 코를 성돌의 어깨에 비볐어요. 박문수가 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율미 몇 가마니도 성돌에게 내어주게 했습니다. 성돌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어제 느티나무 밑에서 저한테 말 걸어주신 분이셨습니까? 박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울고 있어서 어찌 그냥 지나치겠나? 그런데 어떻게? 엽전 한 입으로. 박문수는 성돌의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법이야. 내가 한 것은 그 함정의 문을 열어놓은 것뿐이네. 성돌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문수가 손을 가로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하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는 성돌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효심은 황금보다 귀한 법이야. 앞으로는 눈물 대신 웃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게나. 그게 이 엽전 한 입보다 훨씬 값진 일이라네. 성돌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문수가 그 고을을 떠날 때 장터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음 고을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으니까요. 엽전 한 입. 그것은 황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장터에서 억울했던 한 청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